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서 부동산 시장이 언제 오르고 또 언제는 좀 더 하락 내지는 보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요, 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따온 그래프가 아니고 제가 부동산 가격 지수를 가지고 또 전세가 지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본 그런 데이터인데요. 각 정권마다 정부마다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도 이렇게 제가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빨간 선은요, 전국적인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세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빗살무늬처럼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비 내리는 것 같은 이 그래프는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매매가가 1억 원이었을 때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고 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0%가 되겠죠. 사실 이것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이 그래프는요, 그때 당시에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중요한 거는 모든 정부마다요, 정권 초기보다 항상 정권이 후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상승을 해 왔습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죠. 요쪽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매매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지만은 전세가는 이렇게 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렇게 사인파를 그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가가 먼저 보합을 이루고 전세가는 상승을 하다가 또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상승을 하고 또 매매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전세가가 보합 내지는 하락을 하면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게는 52.3%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지만은 김대중 정부 때 69.5% 또 박근혜 정부 때 최고 75.7%까지 올라간 그런 적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71.9%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순차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또 전세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전세는 없어질 그런 제도이다. 앞으로 월세로 많이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 매입한 부동산을 다시 전세로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들 이제 월세 전환이니 전세가 없어질 제도이니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부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IMF 직후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어떤 이런 완화 정책 그리고 경제 부흥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도 많이 급등하는 어떤 이런 현상을 보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많이 급등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잠시나마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가 그 상승세를 조금 완화해 보았지만은 2005년 이후 2006년도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많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우리가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부산이라든가 광주, 대전, 뭐 전주, 대구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많은 부동산의 호황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많은 상승을 우리가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서울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이 많은 상승을 이루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데 반해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침체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정부 때와 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하향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뭐 그냥 조금 강세가 아니라 많은 상승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우리가 보면은 한 19.5% 정도의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집은 더 올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의 평균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나 또 노무현 정부 때 5년 동안 이 정부 5년 동안 보면은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이렇게 따로따로 봤을 때 김대중 정부 5년간도 45%가 상승을 했고요. 서울이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서울이 45%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9.5%가 과연 이제 이것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서울조차도 이제 상승세를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만 잘 고르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투자는 앞으로 19년도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자기가 여유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테마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일자리가 모이는 곳, 그리고 개발이 되는 곳, 이런 곳들만 좀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생각하시고 부동산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테마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업무지역이라든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땅이라든가 이런 상가를 공급하는 땅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경쟁 입찰을 시키면서 땅값을 계속적으로 올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간 땅값들로 인해서 비싸게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가 분양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거의 영향에 따라서 아파트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분명히 주택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주택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 지금 어떤 곳은 모자라고 어떤 곳은 공급이 과잉되고 뭐 적정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은 자료라는 것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성장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되겠죠. 그 성장 지역이면서 공급 부족 지역으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듯이 서울은 아직까지도
이런 미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도 지금 공급 부족으로 나와 있죠. 인천 공급 부족, 광주는 지금 공급 적정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공급 부족, 나머지 울산, 경기, 강원 뭐 이런 지역은 공급 과잉, 그리고 이제 제주도 지금 공급 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내가 투자 지역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도 공급 부족이 3곳, 공급 과잉이 1곳, 공급 적정이 2곳이 있는데, 보시면은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는 공급 부족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남양주시나 과천시는 공급 적정, 하남시가 공급 과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30만 이상 지역에서도 보시면은 수원시 공급 부족으로 나와 있고요. 의정부시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나와 있네요. 안양시, 부천시 공급 부족으로 되어 있고요. 파주시도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아산시가 이제 쇠퇴 시장이지만은 이제 공급 부족으로 나와 있고요. 제주시도 정체 쇠퇴 진입이 되는데 공급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어떠한 곳이 이제 공급이 부족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어떤 중심지 체계를 보시면은 또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이 중요 지역이고 또 약간 좀 열애된 지역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중심지 체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도심, 7개 광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 체계가 바뀌면서 여의도와 강남이 도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용산, 그렇죠. 그리고 상암, 수세, 청량리, 왕십리 이 3개와 더불어서 마곡, 가산대림, 잠실, 이 상계, 창동이 새로운 7개 광역 중심 지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 지역 중에서도 동대문이라든가 성수, 봉천, 그리고 수서, 문정이 새롭게 12개 지역 중심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2014년도에 대해서 2015, 16, 17, 18 지금 벌써 4년이 흘러서 많이들 이런 지역들이 변화가 됐지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중심지 체계에 의해서 뭐 업무단지라든가 또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투자 지역을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뭐 땅값이 상승한 지역,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도 부동산이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9년도 무조건 안 좋은 시장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조금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서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분명히 부동산 변화에 따라서 가격 상승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별적으로 자기가 투자하는 투자처만 잘만 고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많은 집가 상승을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잘 살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